님들 솔직하게 물어볼게. 지금까지 살면서 친구나 지인한테 돈 빌려줬다가 제대로 돌려받은 적이 몇 번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랑 지금도 예전만큼 친해? 아마 대부분 두 질문 중 하나는 아니오야. 돈을 못 받았거나 돈은 받았는데 관계가 어색해졌거나 아니면 둘 다. 이게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었으면 어떤 사람은 빌려줬다가 관계가 더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나빠졌어야 해.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관계가 나빠지는 방향으로 흘러. 빌려준 금액이 크든 작든 친한 친구든 오랜 지인이든 상관없이. 이건 수학적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어.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메커니즘이 완전히 밝혀져 있어. 오늘 그걸 다 분해해줄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로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관계도 지키고 돈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건 따뜻한 말로 포장한 조언이 아니야. 구조적인 해결책이야. 집중해봐. 먼저 수학부터 가자. 돈을 빌려줄 때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이 일어나는지 알아? 대부분 이렇게 계산해. 100만원 빌려주면 나중에 100만원이 돌아온다. 단순한 산수야. 마이너스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 결과는 제로. 손해 없음. 틀렸어. 이 계산에서 빠진 변수들이 있거든. 첫 번째 빠진 변수는 기회비용이야.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다음으로 좋은 선택의 가치야. 쉽게 말하면 그 100만원을 다른 곳에 썼다면 얼마가 됐을까 하는 거야. 100만원을 S&P 500 ETF에 넣었다면 역사적 연평균 10% 기준으로 1년 뒤에는 110만원이야. 5년 뒤에는 약 161만원이야. 10년 뒤에는 약 259만원이야. 근데 그 100만원이 친구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이자가 없어. 복리가 없어. 그냥 100만원이야. 돌아온다 해도 100만원이야. 100만원을 빌려주면 실질적으로는 기회비용만큼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야. 1년이면 10만원, 5년이면 61만원, 10년이면 159만원이 증발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빠진 변수가 있어. 회수율이야. 한국의 지인 간 채무 분쟁 데이터를 보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만 봐도 실제 회수율이 처음 빌려준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법적 분쟁으로 가지 않는 경우,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질 회수율은 더 낮아. 게다가 법적 분쟁으로 가면 소송 비용, 시간 비용, 심리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100만원 받으려고 변호사 선임비 50만원, 시간 수십 시간, 스트레스는 계산 불가능. 그러니까 실제 수학을 해보면 이렇게 돼. 100만원을 빌려줬을 때 기대 회수 가치가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아. 결론적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수학적으로 이미 손해에 가까운 거래야.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게 있어. 사람들이 이 수학을 알면서도 빌려주는 이유가 뭐야? 감정이야. 인간의 뇌는 감정과 이성을 처리하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 친구가 힘든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이성 영역이 이거 위험해라고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감정 영역이 먼저 반응해. 내가 도와야 해. 안 도와주면 나쁜 사람이야. 이 감정 반응이 이성적 계산을 압도하는 거야. 이걸 행동경제학에서 즉각적인 공감 반응이라고 불러. 눈앞에 있는 고통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미래 위험에는 둔감한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친구 표정이 안타깝고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돈이 안 돌아오거나 관계가 어색해지는 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서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인간은 지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미래의 더 큰 고통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게 심리학의 기본이야. 그럼 돈을 빌려줬을 때 심리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순서대로 보여줄게. 이건 한두 명의 사례가 아니야. 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이야. 첫 번째 단계는 대출 직후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내가 친구를 도왔다는 기분에 순간적으로 좋아.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 친구도 고마워, 정말 힘들었는데라고 하면 관계가 오히려 잠깐 더 따뜻해진 것처럼 느껴져. 근데 이게 함정이야. 이 따뜻함이 빌려준 사람의 경계심을 낮춰. 우리 사이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이 친구가 안 갚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 두 번째 단계는 약속한 기간이 지나기 시작할 때야.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조용히 뭔가 바뀌기 시작해. 처음엔 그냥 좀 늦겠지라고 생각해. 근데 기간이 더 지나면서 친구를 마주칠 때마다 뒤통수에 숫자가 떠올라. 100만원. 그게 대화의 배경으로 깔려. 그래서 어떻게 돼? 만남이 불편해지기 시작해. 친구 연락이 오면 반가움보다 돈 얘기 나올까라는 긴장이 먼저 와. 또는 반대로 저 친구는 연락도 없네.
돈 얘기 피하려는 건가라는 의심이 생겨.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오염이야. 돈이라는 거래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 안으로 침투해서 원래 있던 감정들을 오염시키는 거야. 세 번째 단계는 빌려준 사람이 재촉하거나 돈 얘기를 꺼낼 때야. 이게 가장 극적인 단계야. 빌려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당연히 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빌린 사람은 이렇게 느껴. 저 사람이 나를 압박하고 있어. 내가 나쁜 사람 취급받는 느낌이야. 심리학에서 심리적 부채감이라는 개념이 있어. 누군가에게 빚진 상황에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등감과 죄책감이 쌓여. 이게 오래되면 그 사람 자체를 피하고 싶어져. 왜냐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잘못을, 내 무능함을 떠올려야 하거든.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이 연락을 안 하는 게 악의가 있는 게 아닐 수 있어. 부채감에서 오는 토피 반응이야. 근데 빌려준 사람 눈에는 배신처럼 보이는 거야. 네 번째 단계는 관계의 종말이야. 여기서 두 가지 길로 갈려. 첫 번째 길은 돈을 돌려받는 경우야. 근데 그 과정에서 감정 소비가 너무 컸어. 재촉이 오가고 어색한 침묵이 있었고 직접 만나기 불편한 시간들이 있었어. 돈은 돌아왔는데 관계는 예전과 달라져 있어. 두 번째 길은 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야. 빌려준 사람은 배신감과 분노가 쌓여.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빌린 사람은 죄책감과 회피 사이에서 점점 그 사람을 멀리해. 둘 다 잃어. 통계적으로 지인 간 금전거래 이후 관계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소수야. 대부분은 관계가 약해지거나 끊어지거나 단순한 아는 사람 관계로 격화돼. 여기서 가상인물을 등장시킬게. 이름은 박신뢰야. 35살 직장인이야. 오래 알고 지낸 대학 친구 최부탁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 7년직이야.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당장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박신뢰 씨 입장에서 이 요청을 거절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 친구가 힘들다는데. 내가 도울 능력이 되는데 안 도우면 나쁜 사람 아닌가? 이 생각이 지배해. 그래서 300만 원을 빌려줬어. 3개월 뒤에 갚을게라는 말과 함께. 3개월이 지났어. 연락이 없어. 박신뢰 씨가 먼저 연락했어. 최부탁 씨가 미안해. 아직 상황이 안 풀렸어. 조금만 더 라고 해. 이 말을 들은 박신뢰 씨의 머릿속에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생겨. 하나는 그래, 친구가 힘든 거잖아라는 공감. 다른 하나는 근데 나도 내 돈인데라는 억울함. 이 두 감정이 충돌하면서 결론을 못 내리고 그냥 알았어라고 해. 6개월이 됐어. 최부탁 씨가 SNS에 친구들이랑 여행 간 사진을 올렸어. 박신뢰 씨가 그 사진을 봤어. 그 순간 감정이 어때? 배신감이야. 돈 없다더니 여행은 갔어? 이게 이성적으로 옳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감정이 실제로 올라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 감정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1년이 됐어. 두 사람이 마주치는 자리가 있었어. 어색했어. 예전처럼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못했어. 대화 주제를 찾아도 뭔가 공기가 달랐어. 박신뢰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 300만 원 때문에 7년 우정이 이렇게 됐네. 근데 사실 300만 원 때문이 아니야. 이 상황의 심리학적 메커니즘 때문이야. 돈이 거래 관계로 들어오는 순간 인간관계의 화학이 바뀐다는 메커니즘 때문이야. 어떤 두 사람이든 어떤 금액이든 이 메커니즘은 똑같이 작동해. 이번엔 반대편 관점으로 가보자. 돈을 빌리는 사람, 최부탁 씨 입장에서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 최부탁 씨가 처음 돈을 빌릴 때 어떤 상태야? 급해. 스트레스 받아. 자존심이 상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 친구라면 도와줄 것 같아라는 신뢰를 박신뢰한테 가지고 있어. 돈을 빌린 직후에는 고마움이 진심이야. 이런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 변화가 일어나. 처음엔 갚아야 하는데라는 의지가 있어. 근데 상황이 계속 안 풀리면 그 의지가 점점 죄책감으로 바뀌어. 그 죄책감이 무거워지면 박신뢰 씨를 생각할 때마다 불편해져. 이게 바로 부채감의 역설이야. 도움을 준 사람을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해야 하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그 사람이 내 죄책감의 원천이 돼버려. 그 죄책감이 싫어서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야. 최부탁 씨가 나쁜 사람인 게 아니야. 인간의 뇌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저 친구가 갑자기 왜 연락을 안 하지? 배은망덕한 거 아냐? 라고 판단하게 돼. 근데 심리학을 알면 이 반응이 예측 가능한 아주 인간적인 반응이라는 걸 알게 돼. 이번엔 금액에 따른 관계 파괴 강도를 얘기해볼게.
많은 사람들이 적은 금액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5만원, 10만원 정도는 빌려줘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앵커링 효과를 알아야 해. 앵커링 효과는 처음 제시된 숫자나 정보가 이후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는 개념이야. 뇌에 닻을 내리는 것처럼 기준을 고정시키는 거야. 친구한테 10만원을 빌려줬어. 처음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 10만원이 여러분 둘 사이에 금전 거래가 가능한 관계라는 앵커를 박아버려. 한번 거래가 이루어지면 다음번에 더 큰 금액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왜냐면 상대방도 이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거든. 그리고 10만원이 안 돌아오면 어때?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넘어가. 근데 그 10만원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마음속에 남아. 그게 작은 불씨야. 작은 불씨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 신뢰의 균열로 이어져. 오히려 금액이 작을수록 더 애매한 경우가 있어. 큰 금액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차용증을 쓸 수 있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근데 10만원, 20만원은 그러기도 뭐하잖아. 그래서 해결도 못하고 그냥 속만 앓는 거야. 잠깐 금액에 따른 심리학을 좀 더 분해해 볼게. 심리학에서 정신적 회계 멘털 어카운팅이라는 개념이 있어.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설명한 건데 사람은 돈을 출처와 용도에 따라 다른 심리적 계좌에 분류해서 다르게 대한다는 거야.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어느 계좌에 들어가는지 알아? 이상하게도 이 돈은 잃어버린 돈 계좌와 돌려받아야 할 돈 계좌 사이를 왔다 갔다 해. 처음엔 돌려받아야 할 돈 계좌에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잃어버린 돈 계좌로 이동해. 근데 완전히 이동하지는 않아. 중간 어딘가에 걸쳐 있어. 이 중간 상태가 제일 괴로워. 포기도 못하고 요구도 불편하고. 그 찝찝함이 관계를 배경으로 오염시키는 거야. 반면에 처음부터 이건 주는 거야 라고 정신적 회계를 선물 계좌로 분류하면 어때?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어. 관계에 영향을 안 미쳐. 이게 오늘 내가 말하려는 핵심 해결책으로 연결돼. 여기서 가장 많이 듣는 반론을 짚어야 해. 그래도 진짜 어려운 친구한테 어떻게 안 도와줘? 맞아.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야. 나도 그 마음 이해해. 7년 우정이고 10년 알고 지낸 사이고 진짜 어려운 상황인 거 알고. 그 친구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만큼 나를 믿는다는 거고. 그 마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건 당신의 감정이 진심이든 아니든 친구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야. 메커니즘은 감정에 상관없이 작동해. 그러니까 돕고 싶다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빌려주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해. 그 구조를 지금부터 말할게. 첫 번째 대안은 내가 줄 수 있는 금액을 선물로 정의하는 거야. 아까 정신적 회계 얘기 기억해?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돌려받아야 할 돈 계좌에 들어가. 근데 처음부터 나는 이 돈을 돌려받을 생각 없이 줘라고 정의하면 선물 계좌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돼. 나는 돌려받을 기대가 없으니까 관계가 오염되지 않아. 친구는 심리적 부채감이 없으니까 나를 피하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돼.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 그 금액이 내가 잃어도 괜찮은 금액이어야 해. 잃으면 내 재정이 흔들리는 금액을 선물로 주면 안 돼. 그러면 주고 나서 후회가 생기고 후회가 결국 관계 오염으로 이어져. 내가 없어도 아프지 않은 금액, 그 기준이 뭔지는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5만원이 한계고 어떤 사람은 50만원이 한계야. 그 한계를 정직하게 알고 그 범위 안에서만 선물로 줘. 그 이상을 돕고 싶다면 다른 방식을 써야 해. 두 번째 대안은 돈이 아닌 도움을 주는 거야. 친구가 사업이 안 풀린다고? 돈 대신에 뭘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봐. 마케팅을 아는 친구라면 친구 사업 마케팅을 도와줄 수 있어. 회계를 아는 친구라면 장부 정리를 도와줄 수 있어. 법을 아는 친구라면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어. 인맥이 넓은 친구라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어. 이 도움은 돈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지식과 인맥은 사업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리고 이 도움은 관계를 오염시키지 않아. 선물과 피제 모호한 경계가 없거든. 내가 시간과 능력을 썼고 상대방은 그 도움을 받았어. 깔끔해. 만약 친구가 그냥 현금이 필요해라고 하면? 그럼 세 번째 대안으로 가자. 세 번째 대안은 공식적인 금전거래 구조를 만드는 거야.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야. 만약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감정거래가 아닌 계약거래로 구조를 만들어야 해. 차용증을 써야 해. 무조건이야. 차용증이 왜 중요한지 설명할게. 차용증이 없으면 이 거래는 우리 사이에 그냥 빌려준 것이야. 법적 보호도 없고 약속의 구체성도 없어.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이 거래의 기준이 감정이야. 갚아야 하는 날짜가 형편이 되면이 되는 거야. 차용증이 있으면 이 거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이 돼. 금액, 이자율, 상환 날짜, 상환 방식이 명확해. 이 명확함이 두 사람 모두의 감정을 보호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불안이 줄어.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가 명확하니까 모호한 죄책감이 아닌 구체적인 의무가 생겨.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어. 차용증 쓰자고 했더니 친구가 기분 나빠하면? 솔직하게 말해줄게. 그 반응이 나오면 그 친구한테 돈 빌려주지 마. 정말로. 왜냐면 차용증 쓰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기분 나쁜 사람은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거나 자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싫은 거야. 둘 다 나쁜 신호야. 네 번째 대안은 제도적 도움을 연결해주는 것이야. 이게 가장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야.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300만 원을 빌려주는 게 정말 최선일까? 아니야. 상황에 따라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이 있어. 예를 들어볼게.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 정부 지원 창업 자금이나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먼저 알아봐야 해.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조건이 유리한 상품들이 있어. 내가 이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300만 원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친구가 생활비가 급하다면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있어. 기초생활수급 경계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소득이 끊긴 사람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어.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이 제도를 찾아서 같이 신청을 도와주는 것, 이게 현금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지속 가능한 도움이야. 친구가 갑자기 의료비가 생겼다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 의료비 지원 제도, 각 병원의 원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분할 납부 협의, 이런 것들이 있어. 내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 구조를 찾아주면 돼. 이게 진짜 도움이야. 당장 급한 불을 끄는 100만 원 한 장이 아니라 그 불이 다시 붙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해결책. 여기서 한 번 더 시나리오로 돌아와서 다른 결말을 보여줄게. 박신뢰 씨가 최부탁 씨한테 300만 원 요청을 받았어. 이번엔 박신뢰 씨가 오늘 영상을 미리 봤어. 박신뢰 씨가 이렇게 말해. 야,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300만 원을 빌려주는 건 무리야. 근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일단 내 상황을 좀 더 얘기해봐. 사업 자금이 필요한 거야? 생활비가 급한 거야? 최부탁 씨가 상황을 얘기했어. 박신뢰 씨가 사업 자금 문제라는 걸 알았어. 정책 자금 상품을 찾아봤어. 창업진흥원이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걸 알려줬어. 같이 서류를 알아봐줬어. 또 박신뢰 씨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 내가 없어져도 아프지 않은 금액인 30만 원은 이건 그냥 줄게. 돌려받을 생각 없어. 힘들 때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했어. 최부탁 씨는 어떻게 됐어? 300만 원을 못 받았어. 근데 더 큰 도움을 받았어. 정책 자금 정보를 얻었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향이 생겼어. 박신뢰 씨는 어떻게 됐어? 30만 원을 줬어. 기대가 없으니까 관계가 오염되지 않았어. 6개월 뒤에도 두 사람은 예전처럼 편하게 연락해. 최부탁 씨는 오히려 진짜 도움을 준 친구라고 더 고마워해. 이게 다른 결말이야. 돈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말이야. 이제 금전 거래가 관계를 파괴하는 또 다른 패턴을 얘기해볼게. 빌려준 후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쌓이면 어떻게 돼? 이게 개인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문제가 돼. 나는 호구다라는 자기인식이 생겨. 그 인식이 다음 요청이 왔을 때 거절을 더 어렵게 만들어. 이미 한 번 줬으니까 이번에도 주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야. 심리학에서 이걸 일관성 편향이라고 불러. 사람은 한 번 행동한 방향으로 계속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어. 첫 번째 요청에 응이라고 했으면 두 번째 요청에 아니오라고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심리적 에너지가 필요해. 이 일관성 편향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 빌려주기 시작하면 계속 빌려주게 되는 경향이 있어. 어차피 이미 이렇게 됐는데라는 심리야. 그래서 처음에 경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 첫 요청에서 구조를 만들어야 해. 처음부터 빌려주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도움을 줬다면 다음 요청이 왔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어. 이번엔 금액이 매우 큰 경우를 얘기해야 해. 수백만 원을 넘어서 수천만 원 수준의 요청이 오는 경우야. 이건 친구가 아니라 가족에게 많이 오기도 해. 형제, 부모님, 자녀. 이 금액대에서는 앞에서 말한 심리학 메커니즘이 훨씬 강하게 작동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족이니까 더 못 거절해라는 감정적 압박이 더 강하게 작용해. 근데 수천만 원 수준의 지인 금전 거래가 어떻게 끝나는지 법원 판례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가슴이 시려. 형제간에 수천만 원이 오가고 서로 사기죄로 고발하고 가족 행사에서 얼굴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아. 이 수준의 금전 거래에서는 차용증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야. 그리고 이 수준이 넘어가면 그냥 거절해야 해. 내 재정 안정이 위협받는 수준의 돈을 빌려주는 건 나를 희생하는 거야.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게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아. 경제학의 비교 우위라는 개념이 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도움을 줄 때 가장 효율적이야. 나는 돈으로 도울 수 없어. 근데 정보로 도울 수 있어. 연결로 도울 수 있어. 시간으로 도울 수 있어. 그 비교 우위를 활용하는 게 맞아. 거절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해줄게.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든. 나쁜 거절 방법이 있어. 나 지금 돈 없어.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그걸 알면 더 상처받아. 그리고 나중에 내가 뭔가 좋은 걸 샀다는 걸 알면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또 다른 나쁜 거절 방법이 생각해 볼게요. 이건 거절이 아니야. 기대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더 불편하게 거절하는 거야. 아니면 계속 미루다가 결국 빌려주는 상황이 되거나. 좋은 거절 방법이 있어. 나는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원칙이 있어. 이게 너를 안 믿어서가 아니야. 나는 누구한테도 이렇게 해. 우리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야. 그 대신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상대방이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내 원칙을 이해하는 거야. 거절이 인격 문제가 아니라 원칙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도울게라는 말이 관계를 유지하는 다리가 돼. 이 원칙을 만들려면 미리 만들어야 해. 요청이 오기 전에. 요청이 온 뒤에 즉흥적으로 원칙을 만들면 설득력이 없어 보여. 근데 미리 나는 지인 금전 거래를 안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어. 이제 SNS 시대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패턴을 얘기해야 해. 요즘은 지인이 아닌 온라인 지인, 커뮤니티 친구, SNS로 알게 된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오는 경우도 생겨. 이건 오프라인 지인보다 훨씬 더 위험해. 왜냐면 앞에서 말한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전부 작동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신원 확인이 안 된다는 위험이 추가되거든. 오프라인 지인이 돈을 안 갚으면 최악의 경우 법적 수단을 쓸 수 있어. 근데 온라인으로만 알던 사람이 연락이 끊기면 법적으로도 접근이 어려워. 온라인 지인한테 돈 빌려달라는 요청이 오면 무조건 거절이야. 예외가 없어. 이건 냉정한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야.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짚어야 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서 더 못 거절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경우야. 왜냐면 가족 관계는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 마주쳐야 하는 관계거든. 명절에도 경조사에도 가족 행사에도 그 어색함을 피할 수가 없어. 한국 가정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 패턴이 있어.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을 요구하는 경우야. 이게 빌려주는 건지 드리는 건지 증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갚을게 또는 상속해서 빼줄게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 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이건 드리는 겁니다 라고 정의하는 거야. 돌려받을 생각 없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드리는 거야. 그게 관계도 지키고 내 재정도 지키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야. 반대로 자녀가 부모한테 빌리는 경우는 어때? 이게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패턴이야. 집 계약금, 전세 보증금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차용증을 쓰는 게 좋아. 부모님도 안심이 되고 자녀도 부담이 명확해지면 심리적 부채감 대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그리고 이자를 시장 금리보다 낮게 설정하되 아주 낮은 이자라도 이자를 내는 구조를 만들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덜 봐. 이제 빌려준 돈을 이미 못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한 얘기를 해야 해. 이미 빌려줬어. 이미 돌아오지 않고 있어. 관계가 어색해졌어. 지금 어떻게 해야 해? 3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 번째는 법적 수단이야. 금액이 크고 차용증이 있고 관계를 포기해도 된다면 법적 수단을 쓸 수 있어. 지급 명령 신청은 간단하고 비용도 적어. 이 선택은 돈을 받는 대신 관계를 완전히 종결하는 거야. 두 번째는 협상이야. 직접 만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우리 관계가 중요해. 그리고 그 돈도 중요해. 지금 당장 전액이 어려우면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 우리 같이 계획을 만들어보자. 이 대화가 가능하다면 관계도 살리면서 돈도 일부 돌아올 가능성이 생겨.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포기하는 거야. 금액이 작고 관계가 더 중요하고 계속 요구하는 것이 나한테 더 피해가 크다면 그 돈을 수업료로 정의해버리는 거야. 경험을 산 거야.
이 경험 덕분에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더 잘 판단할 수 있게 됐어. 그 금액만큼의 가치는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야. 결정을 미루면서 중간 어딘가에 걸려있는 상태가 가장 나를 소모시켜.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을 말할게. 돈은 거래의 언어야. 관계는 감정의 언어야. 이 두 언어는 같은 공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어. 거래의 언어가 감정의 공간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충돌이 생겨. 근데 이 원칙을 알고 나면 무서울 것 없어. 거래는 거래의 공간에서 하면 돼. 차용증, 명확한 조건, 법적 구조. 이 안에서 하는 거야. 감정은 감정의 공간에서 표현하면 돼. 선물, 시간, 능력, 정보. 이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야. 두 언어를 섞지 않으면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일이 없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하나야. 지금 나한테 금전 요청이 오거나 올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안으로 두 가지를 결정해봐. 내가 줄 수 있는 선물 금액의 한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한도를 넘는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거절하고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 이걸 미리 결정해두면 실제 요청이 왔을 때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 감정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둔 원칙이 결정하는 거야. 결심은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야. 결심은 미리 구조로 만들어두는 거야. 그 구조가 당신의 돈과 관계를 동시에 지켜줄 거야. 나는 그걸 확신해.